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 토론 사이다 더. 네, 청년 정치인들과 거침없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사이다톡. 오늘 네 분 먼저 차례대로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당 바로 세우기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아나운스타 도나스 김재성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입니다. 네, 오늘 다들 인사를 드라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막 수식어가 많이 붙으시더니. 저희는 당명을 얘기하지 않았고 네. 두 분은 당명만 이야기하셨고. 그래, 그런 차이도 있고요. 지금 비가 네. 그치고 건조해져가지고 당시 이제부터는 좀 웃으면서 하기 힘든 얘기들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어제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된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 많이 논란이 됐는데, 일단 신인규 변호사님 핵심 쟁점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이제 최은순 씨가 그 도촌동 땅 관련해 가지고 이제 347억 원의 그 잔고 증명을 이제 위조를 한 혐의인데요. 이제 잔고 증명 위조가 이제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이제 행사까지 들어간 거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 위반까지 해가지고 징역 1년으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 구속 1년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최은순 씨가 사실은 이 잔고증명 위조에 대해서 그것을 법원의 민사소송 과정에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 소송 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이제 특경법에 의하면은 이제 50억 이상일 경우에 무기나 또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한 범죄거든요. 근데 사기죄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리고 소송 사기라는 것은 또 재판부를 기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상당히 좀 약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검찰이 사실상 이걸 김빼기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은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 그 50억 곽상도 사건도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넣은 그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간의 어떤 사정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그 증거재판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판결도 이제 그 50억 무죄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내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수사에 따른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한 거다라고 대통령 뭐 장모까지도 이렇게 현장 구속됐다라고까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김빼기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죠. 김빼기. 근데 이게 기소는 어쨌든 검찰에서 하는 거고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비판을 하시는 포인트는 아마 기소가 좀 부실하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기소된 내용으로 재판정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적어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어떤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그 판단을 내는 과정에서 상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대상이 대통령의 장모라 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돼야 된다거나 법정 구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모 사건과 관련돼서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당연히 국민의힘 역시도 네. 보수정당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대통령 장모기 때문에 뭐 비호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여기서 한마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논평을 냈어요. 사법부가 공명정대하다. 사법부의 판단이 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해도 된다. 제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영장 심사는 어쨌든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엄청나게 무리한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불체포 특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요새 갑론을박 있는 것 같은데, 쿨하게 여기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셔도 법원을 그만큼 믿으시면 상관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고, 그 만약에 지금 또
좀 영장이 또 날라왔을 때 또 다른 행보를 보인다면 당내에서 저희가 열심히 비판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말한 거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는 일단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고 전 이거를 대처하는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가 더 이 사법부의 뭐 검찰의 기소 이런 문제보다 그게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상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대응하고 있고 이런 대통령의 개인과 그 둘러싼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국가 재난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뭐 가도 달라지는 거 없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뻔뻔한 이 대응을 봤을 때 대체 대통령은 그럼 이 대통령의 자리는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인의 자리가 갖고 있는 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본인의 왕관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진 사례라고 봅니다. 그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윤 대통령이 예전에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당한테 여쭤볼까요? 근데 우선은 이게 지금 장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문제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최은순 장모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2018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가장 잘 정리를 해놨어요. 한 11분짜리 영상인데 네. 거기 보면은 막 당자 수표까지 다 갖고 나와가지고 시청각 자료까지 해가지고 최은순 장모에 대해서 상당히 엄벌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 무슨 뭐 김건희 여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라는 것은 그것도 액수도 엄청나게 크고요. 예. 굉장히 이것은 그 가벌성이 큰 범죄를 지금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황하고 보면 되게 좀 상반되게 그래서 느껴지기도 뭐 합니다. 거리에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집안 문제라는 것도 맞지만은 게다가 후보 시절에 그런 뭐 장모는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지금 사법부의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몰랐다 그러면은 모르는 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쉽게 말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만약 알고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한 거거든요. 둘 다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셔야 될 책임이 본인의 발언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 이제 제 문제 의식이고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1심 판결 나왔을 때 내지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법원 판결 나왔을 때 다 대통령실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 사건들에서 입장을 냈던 거에 비춰보면 입장 안 내는 건 너무나도 어색한 것이고 게다가 대통령 개인의 문제, 본인의 집안 문제 내지는 발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입장을 내고 저는 국민들 앞에 전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확정 판결이 나기 이전까지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좀 궁색하긴 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뭐 1심, 2심 나왔을 때 확정 판결 기다리고 이야기하자, 3심 기다리고 이야기하자 했을 때 제일 많이 비판했던 게 당시 이제 보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의 메시지가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자칫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 발로 나가게 되면 이게 뭐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일정 부분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처럼 제시될 수 있어서 어떻게 메시지를 내야 될지는 좀 고민이긴 하지만은 네. 적어도 뭐 어떤 메시지가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그 장모 법정 구속 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제 처가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처가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처가 리스크가 부상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요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처가 리스크. 뭐 이제 시작된 거죠. 뭐 끝났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장모와 관련된 지금 재판이 몇 건이 있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이번이 이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이걸로 인해 장모와 관련된 리스크는 거의 마무리되었다라는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입장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전 그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장제원 의원이 지적할 때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뭐였냐면 장제원 의원이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제보만 바탕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야당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30억 정도의 피해자가 실제 있었다면 고소고발이 실제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검찰에 들어왔을 텐데 지금 아무 고소고발도 그 당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없고 나한테 들어온 것도 없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식으로 몰아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4, 5년 만에 팩트로 밝혀진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처가 리스크 관련된 새로운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의혹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건이 상징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거짓 선동,
가짜 뉴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 의혹 제기한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공방으로 그 프레임으로 이거를 버텨왔던 윤석열 정부인데 이제 팩트가 하나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추가적인 의혹 제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이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가짜뉴스였잖아, 선동한 거잖아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모에 대한 4, 5년 전에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지검장이 가짜뉴스라고 했던 것이 팩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대응은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이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주로 야당 의원들이 하는데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이번 장모 사건으로 인해서 더더욱 밝혀졌다고 보는데 네. 다만 저희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의혹 제기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 조금 사과를 한다던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한을 갖고 최대한 좀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의혹 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면 저는 이 처가 리스크,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리스크는 이제 거의 뭐 전성기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건희 여사 악마화라고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예.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겁니다. 예. 이제 최은순 장모가 이제 상고를 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은 남아있지만 이거 상고 기각될 게 거의 분명하고요. 예.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뒤흔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판결은 저는 이제 거의 사실관계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뭐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앞에 네. 개인으로서 저는 이것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전 양평 관련된 문제는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장모의 그 땅이 발견된 건 맞는데 아직 논리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어떤 일을 했는지 아직 밝혀진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건너뛰어서 뭐 장모가 관여했고 뭐 김건희 여사가 했을 것이다. 이거 다 추론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양평 문제는 국토부 안에서 양평군과 여러 가지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정강석화처럼 한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정부 여당은 또 거짓 선동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자꾸 역으로 선동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도 이제 정보 다 공개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으니까 하나하나 좀 따져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저는 밝혀봐야 된다. 그러니까 수상 그게 양평 논란은 맞다. 처가 리스크하고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신 지금 거죠? 공교롭게 법정 구속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마치 양평 땅도 그냥 김건희 여사나 뭐 최은순 장모가 다 지시해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형사적으로 이건 다뤄줘야 될 문제고 전 양평에 대한 것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형사 절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너짚을 것이 아니라 국토부와 양평군 단계부터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네. 누가 개입했는지를 다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막 이게 너무 섞여 있어요. 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을 계속 공격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예. 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헤어나오질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은 민정수석실을 없앴잖아요. 예. 그리고 뭐 특별감찰관 이것도 지금 하질 않고 있고요. 활동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제2부속실, 그러니까 이 처가 혹은 이 영부인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어떤 기구 자체가 대통령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적 기록이 남는가 혹은 다 뒤섞여가지고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떤 지시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우리가 이번에 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도 우리 백재권 뭐 교수 의혹이 갔다 맞다 예. 말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도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어떻게 국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앞으로 이런 건들이 두고두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 차제에 대통령이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소한 네.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정수석실이든 아니면 제2부속실이든 특별감찰관이든 대통령 일가 혹은 처가 일가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신뢰 프로세스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 제기는 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걸 제대로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신뢰 프로세스를 남북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도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유튜브로 또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역대 정부에서 보듯이 친인척 비리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중흥동 장국연님은 살다 대통령 장모 이름까지 알면서 살 줄이야 뭐 이런 얘기도 남겨주셨는데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논란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찰이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총관에 다녀갔던 인물이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씨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 국정에 개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뒤늦게 발표한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풍수 전문가냐 아니면은 뭐 무속인이냐 이 논란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인이 관저에 갔느냐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갖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예. 따져볼 논점은 이제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CCTV 공개를 하라고 해서 경찰이 공개는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천공이 아니다라는 발표가 꽤 몇 달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아닌 거고 네. 그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못 믿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CCTV를 더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보니 이 백재권 교수다라고 하면 일단 민주당은 잘못 짚은 건 맞죠. 그러니까 백재권 교수 사인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의 논란과 민주당이 천공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논점은 다른 논점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을 지목한 거. 그럼요. 그럼 그건 허점이 민주당에서도 헛발질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인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관저에 갔느냐 안 갔느냐는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속인이라고 하든 그분이 뭐 관상 전문가라고 하든 풍속 전문가라고 하든지 간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관저를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참고로 했느냐도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용산을 옮기는 이유가 예를 들면 뭐 안전 문제 그다음에 뭐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공약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쳤고 풍수적으로도 좋더라 해서 네. 그 정도의 판단만 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예. 거기에 옮기는 데 있어서 풍수적으로 좋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를 모두 다 맞췄으면 문제죠. 근데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은 이렇게 저는 팩터를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잘못 짚은 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거고 예. 그 가운데서 이분이 들어왔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조언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는지 참고사항이었는지 이 논점을 이렇게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시간이 듭니다. 너무 오래 걸린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경찰의 수사 문제인 거니까 이게 뭐 확인이 어떻게- 오래 걸리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CCTV가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걸 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얼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식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간단히 하루 이틀 만에 범인 찾는 거랑 좀 다른 거라고 봐요. 특히 천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명의 패턴을 분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단순히 경찰이 감추기 위해 이거를 늦게 발표했다라는 건 저는 그거는 믿지 않습니다. 예.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요. 민주당이 헛발질을 했다라는 것도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적인 인물이 민간인 출입 제한 구역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 과연 지금 공개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이 과연 남았을 것인가? 안 남았다면은 백재건 씨가 들어간 것도 안 남았다면 다른 추가적인 사적인 사인이 또 들어갔을 가능성도 증명이 된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그렇죠. 수 있다는 왜냐면은 거. 그 공식적인 자료를 지금이라도 뭐 발표를 해서 백재건 씨가 어떤 등록을 해서 백재건 씨만 들어갔다라고 밝힌다면은 민주당이 헛발질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백재건 씨에 대해서도 끝까지 뭐 묵묵부답한다던가 공식적인 자료를 밝히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없죠. 추가적으로 누가 들어갔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루트로 왜냐하면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역사에서 풍수 전문가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터를 알아볼 때도 풍수 전문가들이 좀 관여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참여정부 때도 네. 그 행정정치 복합도시를 알아볼 때도 근데 그때는 공식적인 위치에 풍수 전문가 3인을 공식적인 자문위원으로 두고 의견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그런 걸 할 때 우리나라의 뭐 좀 관습 아닙니까? 관례적인 전통 아닙니까? 풍수 얘기도 듣고 경제적 얘기도 듣고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풍수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는 이유는 그런 경제적 판단, 무슨 뭐 다른 그런 도시 계획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 그 육군 그 용산으로 이전할 때 좀 졸속으로 빠르게 이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그 기간 동안 과연 타당하게 뭐 경제성이나 뭐 실용성 이런 걸 따져봤겠느냐. 아무리 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천공이라는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 이번 백재건 씨의 전 출입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전 오히려 이 천공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더 오히려 더 불이 붙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을 짚어보자면은 제3자에 의한 국정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제3자라는 사람이 무속이든 뭐 천공이든 풍수질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왜 정통 개선에 없는 사람들이 자꾸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느냐. 거기서 이제 국정농단의 씨앗들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권 초기에도 이현모 비서관의 배우자가 전용기에 탑승을 한 것도 있었고 지금 이런 사안들도 일단 백재권 씨를 누가 데리고 왔는지를 먼저 밝혀야 돼요. 데리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분을 그 관저까지 데리고 들어갔는지, 누가 그 의사결정 기구에 인볼브를 시켰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분이 그럼 어디까지 의견을 내서 어디까지 반영이 됐는지도 밝혀야 될 것이며, 왜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 왜 천공 논란이 있으면서 왜 백재권 씨라고는 빨리 얘기를 안 하느냐. 데리고 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예. 정부에서 떳떳하면 빨리빨리 밝혔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숨겨오다가 대통령실의 고발을 통해서 지금 이 결과가 이제 경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결국에는 이게 공사구별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이동학 최고께서도 뭐 제2부속실 얘기라든지 뭐 특별감찰관 아직 임명 안 한 거, 내지는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해가지고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공사구별이 안 되고 자꾸 이런 정식 개선이 아닌 쪽에서 의사결정하는 분들이 자꾸 끼어들게 되면은 제3자의 국정 개입이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예. 천공에 대한 것은 결국 서천군에도 갔고 무슨 모시축제도 가고 대통령 동선만 따라서 천공이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과는 별개로 저는 천공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고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또 별도의 어떤 특징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유럽 순방 갔을 때도 명품 쇼핑 해놓고 그게 그냥 호객당해서 그냥 간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둘러 말하듯이 그냥 슥슥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바보입니까 국민이?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재권 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속 숨겨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야당도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이걸 자꾸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하나 지금 포인트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누적되면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자꾸 넘어가니까 나중에 지금 보면은 전 정권 했었던 것들 전부 다 수사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방향이라면 우리 역시도 나중에 집권 세력이 바뀌게 될 경우에 이거 전부 다 수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마일리지로 쌓이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에 교권 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도 부산에서 교사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한테 폭행을 당해서 몇 주째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교권 침해 미투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실까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뭐 행정 업무 내지는 민원 업무 다루는 데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크신 것 같고, 또 이번에도 서희초등학교에서 참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들의 이런 지금 뭐 분노 상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교권과 인권이 마치 모순 충돌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이게 급변침하듯이 이제는 다시 또 교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학생들의 인권을 또 다시 뭐 무력화시켜도 된다 이런 식의 해결책은 전 아닌 것 같고, 뭐 진보 네. 교육감들 책임이다. 아니, 책임이 보수 진보 교육감 모두에게 있지만 어느 한쪽에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길 원한다면은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따라서 저는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혼을 낼 수 있고, 뭐 옛날엔 사랑의 매도 들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교권 차원에서 또 보장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동학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훈육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처벌 범위를 넓히더라도 교사라든지 특수직역에 있는 분들은 뭐 면책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악성 민원이나 행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들을 둔다면은 저는 좀 더 훈육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핀셋 징계로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신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징계를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이것이 우리 사회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전 홈스쿨링 같은 거를 좀 더 보편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스쿨. 공교육에 대해서 불신이 크고
보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든 다른 교육 수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그 교육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더 늘려주는 방안으로서 예. 저는 공교육을 좀 더 정상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논의들을 좀 열어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어느 한쪽 진영의 책임으로 몰아가 가지고는 좀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진보교육감들이 학교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너무 지금 전형적인 물타기거나 혹은 공격을 통해서 최선의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7개 이제 광역 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학생인권조례, 그러니까 진보교육감이 들어와가지고 학생인권조례 만든 데가 7군데입니다. 예. 10군데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그렇다? 혹은 진보교육감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지금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아동학대 처벌법 관련해서 너무 과잉 해석돼서 이거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요. 이게 학폭법도 마찬가지고요.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놀이터에서 다른 학교 학생이랑 싸웠는데 그것도 막 학폭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 가가지고 학생들끼리 싸웠는데 그것도 학폭 대상으로 학교 안으로 또 끄집어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입해가지고 만약에 야 너가 잘못했네, 너가 먼저 사과해라고 하면 학부모님들한테 전화 옵니다. 네. 왜 당신이 뭔데 내 자식에게 사과를 시키냐 이러면서 학폭법 내부 안으로 그냥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 양보, 이해 이런 것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타협 기능 자체가 상실하다 보니까 결국 사법에 너무 과잉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네. 정치도 마찬가지로 그런 타협 공간 자체가 사라지게 되니까 아이들마저도 결국 사법으로 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아주 사법 과잉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과연 지속 가능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동 학대 관련돼서 너무 과잉되게 적용되는 부분이나 학교 폭력 처벌법 관련해서도 너무 과잉되게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 이런 예. 지점들은 좀 지금 차제에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뭐 저도 이동학 최고 네.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연일 타격하는 방식이거든요. 개정이 근데 필요하다는 얘기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저도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교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항은 이제 처벌 금지 정도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은 학생들의 어떤 뭐 인권 보호 이런 문제지, 그러니까 교사를 어떤 위축시키는 만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를 두들겨 팬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학폭방지법이나 아동복지법 같은 것들이 그 가운데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학폭방지법 안에 그 학폭방지법 때문에 학폭심의위원회가 학교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학폭심의위원회는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바로 입시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폭심의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꺼리는 엄청나게 경우가 많죠. 공방이 강해집니다. 거기서 소송이 난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학교에 사법화든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아동복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아동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정서적인 고통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만의 훈육도 이건 정서적인 고통 준다고 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권을 위축시키는 것은 그런 데서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장희찬 최고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진보 교육감 저도 비판하는 부분 많고, 앞서 말씀드린 뭐 아동복지법이나 아니면 학폭방지법도 진보 중에서 먼저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학폭방지법과 아동복지법이 통과된 때를 보게 되면 각각이 이명박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럼 네. 보수정당에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막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렇게 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여당의 최고위원께서 지금 사실상 거짓 선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 뭐 민주당이 거짓 선동한다고 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입으로 지금 거짓 선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유감스럽고 씁쓸하기도 한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면 전 다 비슷한 초중고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이대 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때 다 선생님들한테 뭐 뺨 맞고 뭐 빠따 맞고 다 그렇게 뭐 걷어 차이고 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저희가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저는 1일도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을 모든 걸 정쟁화시키고 있는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 이 문제마저 정쟁화시켜서 뭐 정치 쟁점화시키고 뭐 니네 탓, 우리 탓, 뭐 민주정부 탓, 과거 문재인 정부 탓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매우 유감스럽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정쟁화시키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시작부터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거를 또 뭔가 좀
급하게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단기적으로 처방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 처방을 내리되 중장기적으로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천천히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그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보면은 정쟁화 시킨 다음에 후다닥, 정쟁화 시킨 다음에 후다닥, 그리고 본인들이 뭔가 안을 만든 다음에 발표하고 반응 안 좋으면 책임자를 갑자기 그 책임자를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다 뒤에 빠져 있는 이런 식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마저 지금 풀어가는 방식의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또다시 윤석열식으로 할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권 보호는 제도적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진 않으시는지? 해야죠. 전 네. 해야 되는데 근데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마치 아까 신인규 변호사께서 살짝 말씀하셨지만 학생 인권과 상충되는 개념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 인권과 교권은 같이 상승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높이면 어느 한쪽이 약화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을 강화하는 동안 이게 약화됐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전 매우 잘못했다고 보고 네. 그래서 김재섭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학생 인권 조례에 좀 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펴놓고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거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그 자세부터가 교권을 정말 강화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이걸 정쟁화시켜서 본인들의 이 정부 여당이 포인트를 따려는 것인지 저는 진정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게 그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학생 인권도 없었고 교권도 없었어요. 아, 그렇게. 그래서 학생 인권은 이제 겨우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거를 다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계속 개선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교권은 왜 그러냐면 2017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직무 이 정해지는 게 일주일 전에 개학 일주일 전에 막 정해졌어요. 급하게. 그러니까 예, 학년 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주일 만에 1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일주일 동안 이게 교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그게 2월 1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겨우 한 3, 4주 정도가 확보됐을 뿐이에요. 근데 네. 그것조차도 1년 동안 계획 세우기엔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교사가 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응대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내가 1학년에 배정받을지 5학년에 배정받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적인 예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이를테면 학부모랑 통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일 수 있고 통화 누군가의 연결을 네. 그렇게라도 모멸감을 느끼지 않는 상대방의 그런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교사의 어떤 정당한 훈육과 교육이 아동폭력법 여기가 이제 과도하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교사의 어떤 훈육이나 교육 자체를 저해하게 만드는 이런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외 사항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것이 저는 요번에 차제에 어차피 법도 계류 중이니까 네. 이것들을 좀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권과 인권, 학생 인권이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들이 개개인 자녀들에 대한 관심 수준이 낮았더라면 지금은 아이가 하나 내지는 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의 관심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라는 것이 보호받지 못하고 선생님들 행정 업무에 지치고 아이들에 대한 요구 수준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권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 전 이동학 최고원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안 해주면요 선생님들이 그냥 교육을 포기해버립니다. 선생님들도 그냥 월급 받아먹고 그냥 아유 나도 그냥 애들 어떻게 되든 말든 나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인교육이 포기되고 공교육이 또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또 아이들한테 전가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마치 교권과 인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학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이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 효과가 나면서 좀 더 우리 공교육이 더 따뜻하고 아이들에게 더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제도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지 이거를 어느 한쪽 진영에 대해서 당신들 다 책임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다 바꾸면은 뭐 다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제도적이고 좀 본질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발 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안 그래도 대통령께서 또 인권조례 또 다 바꾸라고 하셨더라고요. 개정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교권과 인권이 상충되면 안 된다는 것과 지금 배치되는 사고방식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영장을 치거나 무슨 또 압수수색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처벌 일색으로 가는 것은 전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네. 부분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세계
세계 여행을 했을 때 네. 핀란드에 가 보니까 핀란드에서는 선생님이 얘가 학습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방과 후에 남아라라고 하면 이게 존중받아요. 예.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학부모가 왜 내 자식을 학교에 남기냐라고 하면 오히려 아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거에 대한 대항력 자체가 선생님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로서. 교사의 현장에서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학부모의 판단이 오히려 더 우선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판단의 영역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게 보장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교권 침해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사이다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